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울 법칙까지 했었습니다. 라울 법칙. 그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과 그 다음에 용매의 증기 압력에 비례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농도가 다른 용액을 같은 공간, 밀폐된 같은 공간에 넣어놨을 때 그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가 A 용액이고 여기가 B 용액입니다. 농도가 더 진한 녀석이 무엇이냐? 만약에 B가 농도가 더 진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더 증발이 잘 될까요? 당연히 진공이겠죠? 그러면은 농도가 더 진한 녀석이 더 증발이 더 잘 안 됩니다. 왜? 용질이 많기 때문에 증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증발이 여기가 4개, 여기는 이렇게 2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다 증발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겠죠. 얘가 조금 더 빨리 증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체 분자가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도 일어나죠? 응축도 일어나죠. 그래서 응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응축이 되고 응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많아지겠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계속 응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이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부피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A쪽을 보게 되면은 증발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기체 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증발 속도는 이렇게 4개, 2개로 일정하지만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3개가 됐을 때 여기는 여전히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증발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응축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증발보다 응축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피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고 여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사라지면 이제 부피는 이제 변화가 없을 테니까 사라지면 이제 여기 빨라진 녀석이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여기도 이제 부피가 일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수면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되고 이 수면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다가 이제 무한정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되느냐? 이 두 녀석의 몰농도 또는 몰랄 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같은 용액이라고 종류의 용액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몰농도 또는 몰랄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여기는 감소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부피가 어차피 여기 용질의 양은 일정할 테니까 부피가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농도가 더 작았다가 그러면 용매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때요?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용매 양이 늘어나니까 농도가 더 묽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여기는 줄어들고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용액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물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왜? 농도가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용질이 없으니까 아무리 용매가 줄어들더라도 농도가 여기 용질이 들어가 있는 용액과 농도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한 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결국에는 다 증발해 버릴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둘 다 용액인데 여기가 더 농도가 진하다 라면은 이 두 개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묽은 녀석은 줄어들고 진한 녀석은 늘어나서 농도가 같아지게 되면 딱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만 잘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거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울 법칙을 했잖아요. 라울 법칙. 이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액 내에 용매의 몰 분율과 그 다음에 용매의 증기압력의 곱에 비례한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죠. P. 자, P 용액은 P 용매 곱하기 P 제로 용매. 이게 P 용매가 아니라 X 용매죠. 몰 분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라울 법칙을 이제 수식화한 거가 되겠는데, 자, 얘를 우리가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질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용매의 몰 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용질의 종류가 뭐 포도당이냐, 설탕이냐,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용질의 입자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매의 증기 압력은 어떤 용매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용매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라울 법칙을 잘 적용이 되는 용액을 우리가 이상 용액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라울 법칙과 증기압력 내림, 이제 델타 P라고 하죠. 그것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증기압력 내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게 된다. 자, 라울의 법칙의 식과 자, 이 녀석은 어때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뒤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용매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똑같은데 여기 몰 분율이 용매가 아니라 용질로 바뀌는 거예요. 용질로. 선생님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유도하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델타 P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델타 P는 용액의 증기압력 아니죠. 용액은 증기압력이 내려가니까 용액으로 하면 안 되죠. 델타 용매 이렇게 되고 빼기 용액의 증기압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P0 용매 빼기 X 용매 곱하기 P0 용매가 되고, 자, 여기 용매를 같이 묶어내면은 용매 곱하기 1 플러스 X용 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용매의 분율이기 때문에, 몰 분율이기 때문에 100에서 몰 분율을 빼면 뭐가 나오나요? 우리 용액은 용매하고 용질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에서 용매의 몰 분율을 빼면 이 자체는 뭘 의미하냐? 용질의 몰 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X용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의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델타 P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라울의 법칙의 식이 그냥 딱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보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거나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분을 해야겠죠. 쉽게 말하면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일 때는, 델타가 없는 용액일 때는 용매 같은 거, 용매. 자, 델타 P의 경우에는 용질, 용매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왜요? 용매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근데 꼭 이거를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이거 알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델타 P가 뭔지 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증기압력 내림과 관련된 이 식은 이거 두 개를 하나의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풀이한 거잖아.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죠. 단,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원리는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둘 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23.8mHg이다. 같은 온도에서 물 108g의 요소 15g을 녹인 요소 수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델타 P를 구하라고 했죠. 용액의 증기 압력이 아니라 단 물과 요소의 분자량은 각각 18과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모르겠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쓰면 먼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P는 X 용질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여기서 용질은 누구였냐면 요소였고 용매는 물이었습니다. 자, 물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몇으로 나왔나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어요? 23.8 mHg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만 구하면 되죠. 이거를 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가지 과정, 식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요소의 이제 몰수를 보면은, 자, 여기는 용매의 질량, 그 다음에 요소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몰 수는 108 나누기 18 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6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소의 몰수는 15g인데 분자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게 되면 4분의 1몰이 나오게 됩니다. 뭐 0.25몰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질의 몰 분율은 6 플러스 4분의 1 분의 4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25분의 4분의 1. 자, 4 떨어지겠죠. 4 떨어지면 25분의 1입니다. 몇 나오나요? 0.04 나오나요? 0.04? 뭐 이렇게 해도 되고 0.04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0.04 정도가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총괄성,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괄성이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자, 먼저 끓는 점 오름입니다. 끓는 점 오름. 쉽게 말하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용액일 때가 끓는 점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이제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델타 TB입니다. B는 보일링 할 때 그 B를 쓰기 때문에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델타 TB라고 하고, 자,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이 좀 가져왔는데요. 자, 44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림 2-4가 있습니다. 자, 그림 2-4를 보게 되면 여기 증기압력 내림에 의한 끓는 점 오름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X축이 온도가 되겠고요. Y축이 증기압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녹색,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용매에 의한 증기압력 곡선이고,
용액, 이게 빨간 선이 용액, 즉 용질을 녹여가지고 증기압력이 내려가게 된 걸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동일한 온도일 때, 즉 여기 TB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쭉 올려보면 여기 증기압력이 이렇게 내려갔죠. 얼마만큼 내려갔나요? 이 길이만큼 델타 P만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용액의 증기압력 곡선이 됩니다. 그럼 끓는 점은 뭐라고 했죠? 외부의 압력과 그 용액의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증기압력이 쭉 증가하다가 바로 여기가 지금 외부 압력이니까 여기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돼요? 새로운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즉 용액의 끓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끓는 점이 이만큼 올라갔네. 그래서 델타 TB 이 간격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액의 끓는 점은 용매의 끓는 점보다 어떻게 보면은 높습니다. 무조건 높다고 하면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라는 말을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화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한, 특히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배우는 한 이 증기압력이 내려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 그 용매마다 또 용질의 양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끓는 점 오름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끓는 점 오름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끓는 점 오름, 이 양의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다음으로 그 내용을 끓는 점 오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델타 TB입니다. 자, 끓는 점 오름은 용액의 끓는 점 TB가 용액의 TB 프라임이 용액의 끓는 점, 그 다음에 순수한 용매 끓는 점이 TB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렵죠. 이렇게 막 프라임이 뭔지 모르겠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 선생님이 끓는 점은 올라간다고 했죠. 용액의 끓는 점이 용매의 끓는 점보다 무조건 높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저도 모르게 무조건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용액의 끓는 점이 용매의 끓는 점보다 대체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여기도 델타 TB도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델타 P, 그러니까 증기압력 내림도 우리 양수로 했잖아요.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뺐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TB도 양수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근데 누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용액의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앞에가 용액의 BP 빼기 순수한 용매의 BP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된다. 아니면 그냥 순서 상관없이 둘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도 급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TB 프라임이 용액의 BP, 그 다음에 TB가 용매의 BP 이렇게 꼭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절대값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데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텐데 아까 우리가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도 용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용질의 입자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또 용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처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아까는 그냥 용질의 입자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용액의 몰랄 농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 농도의 단위, 우리가 배웠던 농도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게 A죠.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KB는 여기 몰랄 로름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여기가 상수입니다. 이 몰랄 오름 상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값은 특정한 온도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려줄 겁니다. 상수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수능을 외워서 푸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자료들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상수는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죠. 뭐 대표적인 게 원자량.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아마 문제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몰랄 농도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아마 몰랄 농도까지는 우리가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몰랄 농도를 구해서 끓는 점 오름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계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끓는 점 오름은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 끓는 점 오름 상수다. 그래서 몰랄 오름 상수인데 왜 몰랄 오름이냐면 이 상수 자체가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액의 1몰랄 농도일 때 끓는 점이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이고 곱하기 이 값을 하게 1이 되면은 델타 TB는 그냥 KB잖아요. 그러니까 1몰랄 농도일 때의 끓는 점 오름을 우리가 KB,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이건 갖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 대입만 하면 되고 이제 몰랄 농도만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면 끓는 점 오름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이해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끓는 점 오름의 단위가 뭘까요? 단위.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자, 끓는 점 오름의 이놈의 단위가 뭘까요? 끓는 점 오름의 단위는 온도 빼기 온도니까 여전히 온도겠죠. 도시 이렇게. 그렇죠? 여기 몰랄 농도의 단위는 뭔가요? 네, 몰랄 농도예요. 그럼 이 몰랄 농도를 온도로 바꾸려면 이 상수값이 단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도시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위도 같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수에다가 이 몰랄 농도를 곱하면 여기 단위가 사라질 테니까 온도만 남네. 그래서 여기 끓는 점 오름으로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한번 볼까요? 보면 일기압에서 물 10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용액의 끓는 점을 구하시오.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물의 이제 KB 몰랄 오름 상수는 0.25 도시 퍼 몰랄 농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끓는 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끓는 점 오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을 구하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차피 끓는 점은 용액의 끓는 점은 용매보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일 겁니다. 100도씨. 그래서 이 용액의 끓는 점은 100 플러스 델타 TB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몰랄 오름 상수를 통해서 델타 TB 끓는 점 오름을 구했기 때문에 자, 이걸 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되겠습니다. 자, 몰랄 오름 상수는 여기서 0.51이라고 했습니다. 0.51. 자, 이놈의 몰랄 농도를 구해야겠죠. 몰랄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용매의 질량이 몇이냐면 10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1. 몰수는 18g이니까 분자량이 180이라면 18 나누기 180. 그래서 0.1분의 여기도 몇이에요? 0.1입니다. 따라서 1 몰랄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0.51 하게 되면 땡땡땡 델타 TB는 0.51이 되겠고, 자, TB 프라임의 경우에, 즉 용액의 끓는 점의 경우에는 100 플러스 0.51이 돼서 100.51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액의 끓는 점까지 구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는 점 내림이 있습니다. 어는 점 내림.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와 좀 비슷한데, 아까는 끓는 점 오름이고, 여기는 어는 점 내림입니다. 자, 기호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F, B 대신에 F가 있어요. F는 이제 프리징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B, 어는 점이 이번엔 내려갑니다.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는 점 내림은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어는 점이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보다 낮은 현상을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바꿔놓은 게 이와 같이 생긴 겁니다. 아까는 이제 용액의 끓는 점이 앞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용액의 어는 점이 뒤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용액의 어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더 큰 값이 앞에 나오고 작은 값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아까처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는 점이든 그 끓는 점이든지 간에 먼저 큰 놈이, 값이 큰 녀석이 앞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 단지 이제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이제 섞이면 안 되겠지만, 끓는 점끼리 어는 점끼리 비교를 했을 때에는 큰 게 먼저 나오고 작은 게 뒤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렇다면 아까는 끓는 점이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되느냐? 결국에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다 용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질 때문에 끓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번에도 어는 것도 용질이 방해하다 보니까 더 온도가 내려가야지만 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상평형 그림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접근을 하진 않고 설명하기를, 용질이 용매 입자 간의 이제 인력을 또 방해하다. 그래서 어는 거를, 그 어는 현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순수한 용매가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온도로 냉각을 해야지만 얼게 된다. 액체에서 고체로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유를 선생님이 쓰라고 한다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나,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내려간다라거나,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증기압력 내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대체로 이제 물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대학교 가게 되면 더 자세한 걸 알아볼 테니까 이렇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 델타 TF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식을 세울 것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어는 점 내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고, 또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용액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식이 어때요? 아까 말했던 끓는 점 오름 그 식과 똑같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상수가 아까는 몰랄 오름 상수였다면 여기는 몰랄 내림 상수라는 겁니다. 기호도 여기는 아까는 B였다면 F로 바뀌는 것 빼고는 특히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는 점 내림도 여기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몰랄 내림 상수 단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퍼 몰랄 농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뭐였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걸 가지고 분자량을 구하는, 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식이 있었다면, 이 내용은 뭐냐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비전해질 용질의 분자량을 구한다. 이거입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외우면 조금 더 간략하게 되겠지만,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용매의 라지 W g램에 분자량이 라지 M인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스몰 W g만큼 녹아있는 용액에서 용질의 분자량은 다음과 같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점 내리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갖다 쓰려고 이제 따로 적진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W 곱하기 델타 TF 분의 1000 곱하기 스몰 w 곱하기 KF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문자니까 KF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B가 끓는 점 오름 또는 상수가 자, 어는 점 내림 이걸로만 바뀌면 다 이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도 다 똑같이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델타 T는 K 곱하기 몰랄농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가 B를 쓰면 B, F를 쓰면 F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냅두고 이게 몰랄농도니까 이 몰랄농도를 우리가 풀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문제에서 여기가 W g이라고 했죠. 원래 몰랄농도는 여기 분모가 질량, 용매의 질량이 맞는데 킬로그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0분의 W, 라지 W가 들어가겠죠. 대문자 W. 그 다음에 몰농도는 어떻게 하나요? 자, 용질의 질량이 W고, 그 다음에 분자량은 모르니까 라지 M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W, 스몰 W 나누기 라지 M. 결국엔 이 라지 M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라지 M을.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 M만 똑 빼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써보면 델타 T는 K 곱하기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M 곱하기 W 바깥쪽이니까 1000 곱하기 스몰 W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M과 여기 이 녀석만 자리 바꿈하면 끝나겠죠, 그냥. 그래서 자리 바꿈하게 되면 M, 라지 M은 자, 델타 T 곱하기 W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스몰 w 곱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뭐 여기가 B가 되면 여기도 B라고 하면 되고 만약 여기가 F면 여기다가도 F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온 1000은 여기 있는 이 용매의 질량의 단위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돼요. 만약에 여기가 W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 1000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1000이 여기 용매의 질량을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서 나온 1000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에 이게 킬로그램이라고 제시가 되면은 이 1000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거 너무 복잡해. 차라리 이거 외우느니 이렇게 그냥 차라리 직접 구하는 게 더 낫겠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외울 게 많은데 하나하나를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풀기가 너무 이게 다 외우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할 때 이런 과정, 이해를 기반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응용할 때 실수하지도 않고요. 무턱대고 외우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이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3번입니다. 자, 봐보면 일기압에서 물 300g의 포도당 54g을 녹인 용액에 끓는 점과
어느 점은 각각 몇 도씨인지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용액의 끓는 점과 어느 점은 자, 물이기 때문에 용액의 끓는 점은 100도씨 플러스 T 델타 B가 되겠고 어느 점은 0 빼기 델타 TF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만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은 오름 상수 또는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용액의 몰랄 농도 구하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몰랄 농도에다가 상수만 곱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끓는 점 TB 프라임을 하게 되면 KB 곱하기 M 이기 때문에 KB 몰랄 오름 상수는 0.51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자, 물이 300g이라고 했습니다. 300g. 그러면은 0.3분의 자, 포도당이 54예요. 근데 포도당 분자량 180이니까 54 나누기 180 하게 되면 0.51 곱하기 몇이 되나요? 여기가 이 값이 이제 1이 됩니다. 1. 그래서 결국에는 T, 델타 T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51이 됩니다. 0.51이 되겠습니다. 0.51. 그래서 TB 프라임은 100도 플러스 0.51. 그래서 100.5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TF의 경우에는 KF 곱하기 M. 자, 몰랄 내림 상수는 1.86입니다. 1.86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86. 따라서 TF 프라임은 마이너스 1.86 도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어느 점,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과 관련된 식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점 내림만 간략하게 그래프로 한번 해보면, 여기가 온도가 되겠고, X축이 몰랄 농도. 보면, 여기가 1몰랄 농도, 여기가 2몰랄 농도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0도씨.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땡땡땡땡땡 그려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몰일 때가 한 이 정도 내려왔으면 2일 때는 어떨까요? 이게 쭉 이렇게 내려와야 돼서 직선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간격이 만약에 델타 T F라고 한다면 여기는 간격이 어떻게 돼요? 2T 델타 2 델타 T F 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2배가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면 이 어느 점 내림도 2배가 된다. 아까 우리가 끓는 점 오름도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면 끓는 점 오름도 2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배웠었고, 증기압력 내림에서는 우리가 라울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걸로 인한 증기압력 내림으로 인한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에 대해서 배웠었고, 각각의 공식들. 아마 이제 용액의 총괄성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 이제 어떻게 이용되는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를 보면 부동액의 경우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이제 식히는데 보통 물로 많이 식힙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여름철에 온도가 높고 겨울철에 온도가 낮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요즘은 겨울이 좀 따뜻해진 감도 있고 이하로 떨어진 날이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이 추웠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영하의 온도가 계속 며칠 지속이 되면 자동차를 이제 엔진을 열을 식혀야 되는데 이게 얼어버리면 식힐 수가 없고 엔진이 과열돼서 차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추운 날씨에도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액 자체가 이제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액체라는 건데, 이걸 용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냉각수가 날아가거나 그 다음에 끓거나 그 다음에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어버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부동액은 냉각수는 물로만 하고 물하고 부동액 일정 비율을 섞어가지고 많이 사용도 하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냉각수가 끓으나요? 이제 엔진 열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게 1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 끓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금방 사라져 버리면 금방 또 냉각수를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액을 넣으면 어는 점도 내려가지만 끓는 점도 올라가서 냉각수가 이제 빨리 소모되는 것을 이제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설제. 겨울철에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져 영하의 온도에서도 눈이 얼지 않는다. 자, 염화칼슘을 이제 대체로 뿌린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설제를 뿌리기 전에는 영하의 온도에서 눈이 쌓이죠. 이렇게 쌓이는데,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용질의 역할을 해서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그 0도에서는 이 눈이 녹아버리죠. 그냥 어는 점이 더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에 눈을 이제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는 점을 내려서 눈이 얼지 않고 더 녹아버리게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염화칼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로를 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녹게 되면은 나중에 차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차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해질이 이제 딱 묻게 되면, 용액이 묻게 되면은 금방 녹이 슬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편하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눈을 쓸거나 이제 퍼날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염화칼슘만 뿌리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편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차에는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의 성질에서 가장 마지막 파트인 삼투압을 할 차례인데요.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투압은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좀 같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피드백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계약을 하고 나서 얼굴을 보면서 할 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도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한 학생들도 있고 또 쉬운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이게 계속 이게 화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원도 좀 할 생각인데 아마 차후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거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은 2시간 화투하고 1시간 화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3시간 해도 진도가 이제 일단은 겨우 끝났잖아요. 지금 한 달 반 넘어서 했었는데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화원 수능 특강을 계속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바로 개학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화원도 잘 복습을 해서 3월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은 집에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수는 마치 그냥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에는 학교 나와서 실질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풀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 분위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부에서도 이제 20일 날 개학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수업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것 같고 좀 더 이제 기대가 돼요.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과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해야 더 수업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면이 아닌 직접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